2021 정읍동학농민혁명 기념 국제 컨퍼런스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 프레대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2021 정읍동학 Peasant Revolution Commemora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pre-conference of the World Revolutionary City Solidarity Group. I'm your host Lena. A philosopher, Mr. Kim Yong-ok, will now give his keynote talk. 그럼 동학과 21세기 혁명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야말로 이 세계 혁명 도시들이 연대를 해서 지구 공동체의 새로운 의식을 일깨우고 우리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고, 그러한 뜻깊은 일을 주도하신 이 정읍시 여러분들께 너무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 기조연설을 간결하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그러한 소중한 우리 스스로의 체험이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과 21세기 혁명,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레온 트로츠키는 혁명에 관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혁명은 광적 영감이다. Mad inspiration. 여기 광적이라는 말은 질풍노도와 같이 휘몰아치는 어떤 급격한 변화를 연상케 한다. 영감이란 그러한 변화가 민중의 가슴에 심어주는 희망이랄까, 비전이랄까, 광풍 속의 주마등과 같이 변해가는 역사 장면들에 대한 흥분, 통찰 같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아마도 트로츠키가 이 말을 했을 때는 혁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가슴에 들끓어오르는 의식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말이었을 것이다. 분명 전봉준에게도 동학혁명은 광적 영감이었을 것이다. 조선 한성부에서 교수되는 그 순간까지 그 영감은 그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에 해당되는 서양만, 레보루치오는 기실, 천체의 회전, The Revolution of Celestial Bodies, 천체의 회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며, 기존의 체제나 권력이나 가치의 총체적인 전복을 의미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동방인들이 쓰는 혁명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강렬한 갈아치움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혁명은 하늘의 명을 갈아치우는 것이며, 때로는 하늘의 명의 주체인 하느님 그 자체를 갈아치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실 서방의 사람들은 우리 동방의 고전 속에 배어있는 이런 혁명의 사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서양의 정신, 문화, 전통의 샘물이라고 할 히랍 철학에는 혁명의 사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헬라스 사람들은 불변의 형상을 추구했으며, 그것은 모든 요소들이 수리적인 밸런스를 이루는 관념의 형상이었다. 이러한 이데아는 변화를 거부하며 고착된 질서의 완벽성을 갈망한다. 따라서 혁명은 거부된다. 그들은 조화나 질서가 시공의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요소들의 교감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참다운 조화가 된다는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다. 변화야말로 불변보다 더 고귀한 상위의 가치라는 것을
알 길이 없었다. 이러한 히랍 전통은 기독교와 결합되면서 완고한 중세의 철학을 형성시켰다. 중세의 철학은 기존의 확립된 권력의 형태나 신조의 유지에 모든 우선권을 부여했다. 중세의 모든 철학적 노력은 결국 불합리한 사회구조나 교회 권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의 변화를 꾀하는 모든 이단적 사유를 어떻게 박멸하고 질식시키느냐 하는데 총동원되었다. 신성에 대한 인성의 절대적 복속, 권력의 불평등을 민중 다수로 하여금 감숙해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완고한 신념이야말로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혁명은 설 자리가 없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역사의 지평 위에 떠오르고 근대적 국민 국가의 태동과 더불어 로마 가톨릭 교회 권력의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종교개혁이 다양한 구체적인 성과를 얻으면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비로소 의미 있는 말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대적 정치 이론의 선구자인 마키아벨리조차 혁명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국가의 창조의 중요성은 말하지만 혁명 그 자체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체제의 전복이나 사회의 개혁보다는 참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국가의 창건에 관심이 깊었던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문필가 스튜어트 왕가 시대의 열렬한 공화정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혁명의 내재적 기능을 인간 사회가 그 정당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요한 장치로서 옹호한 매우 초기의 사상가였다. 그는 혁명이야말로 한 사회가 독재 권력의 남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혁명이 창조하는 새로운 질서는 인민의 보편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밀턴에게 와서야 혁명은 자유라는 개념의 성취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가 쓴 아레오파기티카는 인류사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선명하게 표방한 경전으로서 평가된다. 그에게서 등장한 자유라는 개념은 헤겔의 역사 철학에까지 계승된다. 18세기 구미권의 다양한 혁명 또한 결국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인민들이 자유를 쟁취하려는 노력의 재양태로서 간주될 수 있다. 자유와 결부된 유토피아적 환상은 모든 근대적 혁명의 사상적 기조로 깔려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또한 인류의 진보를 위한 동력으로서 혁명을 시인한 계몽주의 사상가이다. 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란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페레 아우데, 너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라. Have courage to use your own Verstand.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야말로 가장 무해한 양태의 자유라는 것이다. 계몽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결국 자유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칸트는 혁명에 뒤따르는 사회적 혼란이나 인민들의 희생이나 고통은 필요 불가결의 역사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혁명은 인간세의 고등한 윤리적 이상의 실현을 위한 자연적 과정의 단계라고 보았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완성한 것은 1781년이다. 그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야의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사유로 포착하고 철학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작업은 헤겔로 계승되었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자유의 실현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절대정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현현의 과정이 역사인 것이다. 절대정신은 역사적 과정을 초월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존재, vernunft in der Geschichte, 역사 속에서의 존재이다. 절대정신은 이성적 전개를 통하여 자기 목적을 실현해 나간다. 그 목적이 바로 자유의 확대인 것이다. 절대정신의 자기 현현의 과정이 곧 변증법이며 이 변증법은 즉자적, 대자적, 즉자 대자적의 3단계적 전개를 반복한다. 이 단계적 전개는 필연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단계적 발전과 필연적 과정이라는 개념은 칼 막스의 혁명론의 핵을 형성한다. 동학은 세계사적으로 18세기 말의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시민혁명과 20세기 초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놀로지 상으로 중간일 뿐 아니라 동학은 이 양대 사건의 특성을 종합하는 신태제적 성격을 구유하고 있다. 한국 역사에 익숙하지 못한 세계 시민들을 위하여 동학에 관하여 몇 마디만 개괄적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동학은 서학, Western Learning이라고 번역되겠죠. 서학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동학의 동은 해동을 의미하며 조선을 의미한다. 즉 동학은 조선 고유의 사상을 표방한 것이다. 동학을 지칭한 말은 본시 무국대도였다. 수은이라는 사람이 동학이란 말은 아주 후기에 씁니다. 초기부터 쭉 무국대도로 썼거든요. 동학의 학은 단순한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방법론을 총괄하여 부르는 말이다. 창시자인 최수은은 20대의 행상으로서 전국 팔도를 주유하면서 피폐한 민중의 삶과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국제 정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서구 열강의 침탈, 아편 전쟁과 태평 천국 운동의 실상,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의 천병으로서 동아시아 정신 문명을 물들이고 있던 기독교라는 종교의 활약상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보국안민이라는 태제를 혁명의 깃발로 내세웠다. 따라서 수은의 문제의식은 세계 혁명사에 있어서 매우 유니크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는 19세기 중엽에 조선의 왕조 체제가 민중을 통치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유일한 사상가였다. 정약용이라든가 그 당시 사상가들은 이런 거 꿈에도 못 꿨죠. 따라서 정치적 혁명의 가능성을 역사의 필연으로 간주했다는 의미에서 막스가 주장하는 필망론의 논리를 이미 체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은과 그의 후계자 해월, 최시영은 혁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포접제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사 조직을 만든다. 이 조직은 30여 년에 걸쳐 꾸준히 전 국민을 묶는 촉진제로서 건강하게 확산되어 갔다. 셋째, 조직을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통합시키는 정신적 기준이 필요하다.
수호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바이블을 만들었고, 후계자인 해월은 그 바이블의 원고를 가감 없이 원래의 모습대로 상제하는 것을 자기 생애의 최대 소임으로 알고 실천하였다. 넷째, 수훈이 쓴 바이블은 사람을 속박하기 위한 체계적 교리가 아니라 자기 삶의 느낌을 그의 공생애의 과정을 통하여 의식에 펼쳐지는 대로 기술한 노래이며 짤막한 논문들이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캐리그마가 배제된 역사적 예수의 로기온 자료, 즉 이게 말씀 자료라고 그러는 것인데, 로기온 자료와도 같은 것이다. 생생한 인간 최수훈의 육성이기에 진실하게 민중의 가슴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 다섯째, 수훈의 혁명 작전은 매우 복합적이다. 정치 혁명은 국군의 쇠퇴와 더불어 반드시 도래한다. 그러나 그 권력의 전복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민중에게 없었다. 그 대신 수훈은 자신의 왕조 체제와의 대결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 1864년 3월 10일에 참수되었죠. 그는 자신의 죽음이 조선 왕조를 전복시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최후의 일순간까지 잃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 신념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혁명의 선동이 아니었다. 인간의 삶의 인식체계,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반전을 요구하는 근원적으로 새로운 운동이었다. 그러한 근원적이고도 총체적인 회전을 수훈은 개벽이라고 불렀다. 이 개벽 사상은 20세기를 통하여 모든 민중 운동의 주제가 되었다. 여섯째, 개벽은 반드시 왕조의 타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훈에게 왕조의 타도는 왕권의 대체나 체계상 체제상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왕조를 유지했던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의 뒤바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의 수직구조를 수평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라디칼한 인간 평등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수훈은 득도 후에 곧 두 여자 노비를 해방시키고 하나는 수양딸로 삼고 하나는 며느리로 삼았다. 당시 분위기에서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일곱째, 수훈은 조선 왕조 속에서 산 사람이지만 그의 의식계는 전 인류의 평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12제국 괴질운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12제국은 이미 19세기의 인간세가 열강들의 제국주의 싸움에 시달리는 시대라는 뜻이고, 괴질운수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만연되었던 콜레라 대유행을 뜻한다. 1860년 전후로 외국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4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은 틀림이 없다. 수훈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쇠운의 극으로 보고 서운이 도래하는 계기라고 진단한다. 다시 개벽의 좋은 기회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여덟째, 다시 개벽의 다시 없는 좋은 찬스를 회방 놓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전파라고 수훈은 진단한다. 왕조 권력의 수직 구조를 근원적으로 타파하는 것은 왕권을 지원하는 모든 초월적 신비적 존재자들을 제거시켜야 한다. 신이 인간 위에 초월적 권력으로 군림하는 한 인간은 왕권의 권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기독교의 문제는 신의 유일자화, 실체화, 인격화, 초월자화,
전지전능의 허구화를 통해 범인을 기만하는 데 있다. 기독교의 유일 신론이야말로 왕권의 최후 보루이며 제국주의의 가면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수호는 서구 문명의 강점인 과학과 합리적 사유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학, 즉 기독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몸으로 인격신과 대면하는 신비 체험을 한다. 그러나 자기 체험을 1년 동안 깊게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초월적 절대자로서의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느님은 시공의 생성에 참여하는 과정적 존재라는 것이다. 아홉째, 수훈의 최종적 결론은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나의 몸에 내재하며 천지와 더불어 생성한다. 이러한 결론은 신에게 사망을 선고한 니체의 사유나 종교를 아편으로 간주한 막스 엥겔스의 사유보다 훨씬 고차원의 발상이다. 신이라는 실체적 대상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느낌의 충족감을 천지대자연의 과정적 생명에 대한 외경심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신이라는 픽션이 약동하는 생명으로 리얼하게 우리 삶에 참여한다. 이러한 신의 참여를 수훈은 도덕이라고 부른다. 도성입덕이라는 말을 쓰죠. 미국의 독립전쟁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혁명은 권력의 권위 소재의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인 사회 구조의 변혁, 권력 그 자체의 구조적 변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인식 체계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혁은 기존 체제의 관성과의 긴장과 마찰 속에서 대중의 분노를 리드해가는 작은 그룹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연합되어 기존의 체제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일어난다. 미국의 식민지인들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다. 미국은 황무지 위에 신세계를 건설했다. 그 건설 과정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유였다. 그들은 전통에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땅에다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건설이었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는 너무도 잔혹한 도륙을 일삼았다. 1960년대 70년대 월남 전에까지 그러한 오류는 계속되었다. 그에 비하면 프랑스의 18세기 말 정치사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만드는 창조적 혁명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유니 평등이니 주권 재민이니 하는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표방한 인권 선언이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구현되는 데는 두 세기의 옥신각신하는 연변이 요구되었다. 혁명은 아직도 도처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지구촌 각처에서 일어난 혁명은 거시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의 동시적 패러다임 속에 포섭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 공통 주제는 역시 자유이다. 그러나 혁명의 목표가 자유일 수는 없다. 자유는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일시적 감정일 수는 있으나 항구적이고 또 보편적인 이상일 수는 없다. 자유는 아포칼립스가 아니다. 나의 자유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보편적인 가치와의 연대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연대에서 피어나는 것이 평화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무아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수훈은 혁명의 궁극적 목표를
천지 대자연의 성실함에 대한 인간의 공경심이라고 표현한다. 서구인들에게는 이러한 수운의 사상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해방은 반드시 자연과의 공생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수운은 나의 사상은 성, 경, 신 이 세 글자로 요약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성은 대자연의 성실한 운행이다. 경은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말한다. 신은 자연의 성에 대하여 인간이 경을 지닐 때 나타나는 신엄한 덕성들이다. 인간은 간의 존재인 한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모든 인간이 한 몸이라고 하는 동귀일체의 경지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지난 2세기 동안의 혁명은 로컬한 혁명이었고 뚜렷한 타도의 권력 대상이 있었다. 그것은 형이하학적인 혁명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혁명은 전 지구적인 관계 양상의 혁명이며 문명이나 과학 그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해야만 하는 메타과학적 형이상학적인 혁명이다. 억압에서 풀려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혁명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을 역방향으로 되돌리는 반문명의 회귀가 되어야 한다. Counter-cultural returning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문명 속의 격차와 괴리는 다시 심해지고 자연은 쓰레기 더미화되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다. 우리의 적은 타자화된 계급 투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다. 사회 체제화되어버린 자본의 독주는 자본과 관계되는 모든 함수를 노예화시킨다. 자본은 정치를 노예화시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을 노예화시키며 문명이 산출하는 학문, 과학, 예술 그 모든 것을 노예화시킨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하늘과 땅까지도 노예화시킨다. 과연 이대로 간다면 인간세의 운명이 얼마나 갈 것인가. 수운이 대구 장대에서 목이 잘린 후 30년 후 녹두 전봉준 장군의 리더십 아래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30만 명의 조선 민중이 한없이 추상적인 듯이 보이는 수운의 대의명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다. 왕조는 사라졌지만 동학은 살아남았다. 그 동학의 불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촛불혁명을 만들었다. 지금이야말로 전 인류의 혁명도시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개벽의 혁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30 years after Suun's decapitation at Castle Quadrangle, Daegu, the Dongak Revolution was launched und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ongbin, 전봉준. No less than 300,000 Koreans gave their lives willingly to Suun's great cause, despite its seeming abstract quality. The monarchy perished, but Dongak survived. That very frame of Dongak both establish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nd sparked the so-called Candlelight Revolution in contemporary Korea. Let all revolutionary cities around the world come together in solidarity and demonstrate our readiness for a new revolution under the banner of 개벽. Thank you. Спасибо, Dankeschön, 도모 아리가도 고자마시다. Gracias, 谢谢.